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아직 내가 세상을 믿고 있던 시절이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영 씨, 혹시 이쪽 자리 비었나요? 내가 평소 애용하던 대학 앞 작은 북카페, 노란 조명 아래 그가 나직이 건넨 첫인사였다. 검정 셔츠에 단정한 말투, 살짝 젖은 머리칼까지 그는 마치 드라마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강준호. 경제학과 4학년, 성적도 우수하고 인성도 훌륭하다는 평판을 가진 사람. 나는 문과대학 조교로 일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고 학과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스쳤던 기억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우연처럼 시작되었고 그 후로 매일이 우연인 듯 필연으로 겹쳐졌다. 너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 준호는 자주 그런 말을 했다. 나도 그랬다. 텅 빈 강의실 계단에 나란히 앉아 야식으로 먹던 컵라면, 축제 때 같이 찍었던 사진 속 내 민낯 웃음 그리고 하루 종일 연락 한 통 없다가도 잘 자요란 말 한마디면 괜찮았던 날뒤. 그때는 몰랐다. 사랑이 결혼이 되고 결혼이 조건이 되며 조건이 돈으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의 연애는 3년을 채웠다. 그동안 그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나는 아버지의 병수발로 졸업을 미루고 있었다. 아버지는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남은 건 고만고만한 보험금과 부모님 집이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 준호는 조용히 다녀갔다. 그날 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결혼하자. 내가 지켜줄게.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내가 기댈 사람이 남았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의 가족이 지켜줄게라는 말을 조건을 감당해 바로 바꿔버릴 줄은. 결혼 얘기가 오가던 어느 날 처음으로 시댁을 찾아갔다. 하얀 대리석 계단을 밟으며 숨이 막혔다.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 번쩍이는 샹들리에, 냉랭한 시어머니의 눈빛. 아가씨, 부모님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다들 맞벌이니까. 그럼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시작이었다. 질문은 아닌 거의 진술문에 가까운 시어머니의 말투. 그날 밤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 조금 무섭더라. 나 혼자만 시험 보는 느낌이었어. 그는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다. 원래 우리 엄마 말투가 그래. 신경 쓰지 마. 엄마도 너 마음에 들어 하셨어. 하지만 그는 그 말을 할 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보내온 혼수 리스트를 보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예단비 2억, 강남 라니오 호텔 예식장, 30평 이상 아파트 계약서, 수입차 신차 증정, 18K 금 장신구 세트 2벌, 백화점 상품권 1천만 원. 엄마는 밤새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인영아, 우리 이 집 말고는 재산이 없다. 이 집 팔아야겠지. 그 말이 너무 슬퍼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집 한 채. 아버지 돌아가신 뒤 남은 유일한 터전이었다. 하지만 사랑이니까. 나는 믿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강남 호텔에서 치러졌다. 화려한 꽃장식, 웅장한 오르간 소리, 신랑 쪽 하객들의 명품백 향연. 반면 우리 쪽은 초라했다. 엄마는 빌린 한복을 입고 있었고 나는 빚진 마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축의금 봉투를 챙기던 시어머니는 나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했다. 이 결혼은 체면을 위한 거야. 실수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그 순간 알았다. 나는 시집 온 며느리가 아닌
뭔가를 빚진 존재가 되어 있었다. 결혼 첫날 밤, 남편은 내일 회사 일찍 나가야 한다며 등을 돌리고 잠들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결혼일까? 이게 우리가 원했던 사랑의 끝일까? 답을 모른 채 나는 억지로 잠을 청했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이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잔인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향하던 날, 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얘야, 이제는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 항상 남 먼저 생각하느라 이젠 그러지 마. 하지만 그 말은 내가 가장 지키지 못한 다짐이 되었다. 결혼식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으니까. 신혼집은 시어머니가 직접 알아본 아파트였다. 서초구의 30평형대, 보기엔 근사했지만 그 공간에서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숨을 쉬어본 적이 없다. 이삿짐을 드리고 처음 저녁 식사를 마친 날, 시어머니 남옥자 여사는 식탁을 닦는 나를 불렀다. 인영아, 내일은 아침 7시까지 거실 정리 다 해놔야 해. 손님들 오시거든. 신혼이라고 늦잠 자고 그러면 곤란해. 네. 그리고 장보는 알아서 해. 살림은 며느리가 맡는 게, 냉장고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마치 입주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듯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남편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신문을 넘겼다. 결혼 3일째 되는 날, 시누이 강유리가 집에 왔다. 회사 후배들과의 모임이라며 집을 썼고 나는 거실과 화장실을 청소하고 식사 준비까지 했다. 형수, 나 물티슈 좀. 그리고 이것도 치워요. 어린 시절부터 오빠 말이면 무조건이었던 강유리는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유리는 어릴 때부터 귀한 애야. 저 아이가 집에서 숟가락 하나도 안 들어봤어. 인영이가 좀 챙겨줘야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결혼은 가족이 되는 일이라 믿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나는 일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남편 준호는 점점 바빠졌다. 승진이 확정되면서 외부 미팅, 야근, 주말 근무. 연애 시절 그렇게 자주 오던 연락은 뚝 끊겼고 귀가 시간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어느 날 용기 내어 말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지 않아? 얼굴 본 지가 며칠째야. 회사 일이야. 승진 앞두고 있는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해? 내가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대화가 없어서. 됐어. 나 피곤해. 그날 밤 그는 소파에서 잠들었다. 아니, 애써 자는 척을 한 걸까?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루는 친정엄마가 반찬을 싸들고 왔다. 남편 준호는 없었고 엄마는 부엌에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인영아, 내 손등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니?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다. 설거지, 청소, 장보기, 시댁 식구 모임 준비. 그 모든 걸 하면서도 누구도 내 고생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결혼이란 게 원래 다 이런 거야, 엄마. 엄마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이불 빨래를 돌리고 있으면 왜 물을 이리 많이 쓰니? 음식을 차리면 간이 왜 이리 심심하냐? 화장을 안 하고 있으면 며느리는 체면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다니냐? 하지만 준호는 그 모든 말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엄마가 좀 예민해서 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그 말은 결국 나더러 혼자 참으라는 뜻이었다.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어느 날 갑자기였다.
몸이 묘하게 무겁고 속이 자꾸 메스꺼렸다.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쓰리고 미각이 변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6주 차예요. 안정기 들어갈 때까지 무리하지 마시고 꼭 휴식 취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울어버렸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아이였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유일하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살아야 할 이유 같던 생명.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그의 얼굴은 딱 3초 반짝 놀라더니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래, 병원은 갔다 왔고 잘 챙겨. 그게 다였다. 더 이상의 기쁨도 감격도 걱정도 없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다시 펴고 마우스를 움직였다. 나 역시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뜨고 있었지만 그 순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남편조차 되어준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나를 따로 불렀다. 방금 아들한테서 임신 소식을 들었다며. 축하한다, 인영아. 하지만 아기 낳는다고 다 엄마 되는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는 육아보다도 시댁 어른을 잘 모시는 게 더 중요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내 몸조리 한다고 너무 누워있거나 게으르면 안 돼. 아기도 너무 누워있는 엄마 품보다 바르게 일하는 엄마 품에서 잘 큰다더라.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몸이 무겁고 통증이 찾아왔다. 처음엔 배가 단단히 뭉치는 느낌이었고 이후엔 허리까지 쑤셨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직도 밥 안 했니? 라고 소리칠 때 나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 저 좀 병원에 가야. 병원? 너 요즘 병원 핑계로 너무 나태하다. 그까짓 입덧이 뭐가 힘들다고 벌써 병원 타령이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대로 쓰러졌다. 핏물이 쏟아지는 게 느껴졌고 뱃속이 서늘해졌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아이는 이미 떠나 있었다. 유산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던 걸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분명히 눈물이 나야 했고 절망해야 하는 순간인데 그저 허탈했다. 모든 게 끝났다는 느낌뿐이었다. 병실 한쪽에서는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울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텅 빈 의자만 남아 있었다. 민석은 오지 않았다. 출장 중이라는 말만 전해졌고 그 흔한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조차 없었다. 대신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하자, 인영아. 이 결혼 이제 놓자.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살면서 가장 길게, 가장 아프게. 며칠 후 집에 돌아온 나는 전보다 말이 없어졌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부엌 일을 시켰고 민석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 주 6일 야근을 하고 있었고 그중 사흘은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탔다. 엄마는 내게 혼자 살 집을 알아보자고 했고 동생 미나는 변호사 상담 예약 잡았어. 언니라며 서류를 내밀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집을 떠나지 못했다. 왜 떠나지 못했을까? 그땐 내가 약해서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었다. 나는 아직 그들에게 돌려줄 것이 많다고 느꼈던 거다. 그리고 민석의 외도를 확실하게 확인한 날이 왔다. 남편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나는 지혜와 민석이 나란히 웃으며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민석은 지혜의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었고 그녀는 부끄럽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사진을 찍었다. 음성도 녹음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천천히 마신 물 한 컵과 함께 마음을 정리했다. 시어머니가 또 아파트 대출금을 이야기했다. 이번엔 아들 명의 빚이 생겼다고 했다. 그 돈을 누가 갚아야 할 것 같냐며 내게 다시 부모님 집 얘기를 꺼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집 팔아서 갚을게요. 그녀는 만족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사진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혜와 민석의 호텔 앞 인증샷, 카페 내부 사진, 녹취 파일, 내 병원 진단서. 복수는 큰 소리로 울거나 소리치며 시작되는 게 아니었다. 나는 고요히 아주 차분하게 복수라는 이름의 문을 열고 있었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에는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데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그 용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거실을 정리했다.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내고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USB 하나를 복사했다. 호텔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그리고 그들의 문자 메시지 캡처본까지 차곡차곡 모은 증거들을 하나의 폴더로 정리하면서 손이 떨리진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사랑이 끝났다는 확신, 그리고 복수의 서막을 연다는 사실이 나를 고요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지혜를 다시 집으로 초대했다. 지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하신다더라. 그 집은 집안도 좋고 인물도 출중하잖니. 어쩜 그렇게 예의도 바르고. 그녀는 내 앞에서 지혜를 자랑했고 지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옆에 앉았다. 인영 씨, 오랜만이에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녀의 입꼬리가 빗꼬이듯 올라갔다.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앞에 사진 하나를 내밀었다. 지혜가 민석의 팔짱을 낀 채 호텔 로비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당신은 내 아이가 떠난 날이었다는 걸 기억해.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고도 말없이 입을 다물었다. 민석은 그 상황을 몰랐고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다. 그날 밤 나는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신, 오늘은 집에 꼭 들어와야 해. 할 얘기가 있어. 밤 11시가 넘어서야 그는 집에 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뭐 하자는 거야? 지금 한참 중요한 시기인 거 몰라? 나는 웃으며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가리켰다. 거기엔 우리가 함께했던 결혼식 영상과 함께 이어지는 지혜와 민석의 호텔 로비 장면이 편집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당신의 이중 생활을 회사에 보여주려던 자료야.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미쳤어? 아니, 당신이 미쳤던 거야. 최소한 당신이 숨긴 걸 나는 밝히는 것뿐이야. 당장 꺼. 아니, 복사본은 여러 개야. 회사, 지혜 씨 집, 당신 회사 대표 이메일 어딘가엔 도착했겠지. 그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뭘 원하는 건데? 집. 뭐? 이 집. 시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 내 앞으로 넘겨. 대신 이 영상 아무데도 안 뿌릴게. 다음 날 시어머니와 민석은 나를 앉혀놓고 회의하듯 말했다. 인영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을 달라고 해? 어머니, 이 집에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바쳤는지 아세요? 혼수며 예단이며 제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냐고요. 그건 결혼을 위해서 한 거지. 아니요. 거래였죠. 혼수낸 만큼 남편을 소유할 수 있다는 착각, 예단낸 만큼
시댁에 대우받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기대. 민석이 비웃었다. 결국 돈이었네. 사랑은 핑계였던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랑이었지. 한때는.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랑을 발로 찼고 난 이제 그 값을 받아야겠다는 거야. 며칠 뒤 법무사를 통해 명예 이전 계약서가 준비됐다. 나는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내 손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제 이 집은 내 것이었다. 그들이 나를 밀어내려던 공간을 나는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다음은 회사였다. 내가 모아둔 자료들은 민석의 상사에게 익명 메일로 전달됐다. 회사의 품위유지 조항 위반, 내부 인사평가 부정 의혹, 도덕성 문제. 며칠 후 민석은 대기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지혜는 사직서를 냈다. 내가 회사 대표이사 부인에게 직접 보낸 예의 있는 팩트가 결정적이었다고 들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태를 감당하지 못했다. 한밤중에 내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너 미쳤니? 이걸로 뭐가 해결돼? 우리 민석이 인생 망치고도 잠이 오니.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문 너머로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칠 땐 아무도 잠 못 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히 잠을 잤다. 복수는 통쾌한 게 아니었다. 그저 나 자신을 다시 살아가게 해주는 감정이었다. 나는 마침내 나를 되찾기 시작했다. 사람은 자신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 가장 교만해진다. 그리고 나는 그 교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눈앞에서 지켜보게 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석은 회의실에서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카리스마 있고 깔끔하고 성공이라는 단어가 사람처럼 걸어다닌다는 말까지 들었다. 그런 민석이 어느 날 파란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인영아, 나 좀 도와줘야겠어. 이건 진짜 일이 너무 커졌어. 나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일이 커지긴 했겠지. 내 아이를 죽인 집안이 이제 자기가 만든 무덤에 빠지고 있잖아. 무슨 말이야? 왜 그렇게까지 해? 왜 그랬는지는 너한테 묻고 싶다. 왜 그렇게까지 했니? 민석은 대기 발령이 아니라 사실상 내부 보직해임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회사는 공표는 안 했지만 사내 게시판엔 그의 프로젝트에서 이름이 빠졌고 담당 부서 인력도 전면 교체됐다. 지혜는 그보다 먼저 회사를 떠났다. 나는 따로 손 쓴 건 없었다. 그저 사실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들이 감추려던 진실을 그들보다 먼저 꺼낸 것뿐이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진심으로 나를 보았다. 그동안은 날 무시하고 눌러왔고 하녀처럼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무서워했다. 진심으로. 인영아, 제발 이쯤에서 멈춰. 민석이는 내 남편이잖니. 내 아들이지. 내 남편은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어머니는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면서 며느리 노릇하길 바랐어요? 그럼 이제 저도 똑같이 할게요. 어머니가 원하던 그 며느리. 차가운 말 한마디만 하며 눈물 보이지 않고 아주 깔끔하고 조용하게 끝까지 밀어붙일게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과호흡과 탈수 증상, 고혈압이 겹쳐 실신한 것이었다. 병실에 누운 그녀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평소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지도 못했다. 나는 병실에 들어가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내 손을 붙잡았다. 인영아, 내가 이긴 거야 됐잖아. 그만해라. 나 이제 아무것도 없단다. 이건 승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제 걸 되찾은 것뿐이에요. 민석이 다신 못 일어날까봐 엄마는 그게 제일 겁나.
그렇게 아꼈으면 그때라도 말렸어야죠.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가 처음 봤던 아주 작고 무력한 인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석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내게 말했다. 지혜가 임신했다고 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래서 지웠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애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나는 피식 웃었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이제야 아는 거야? 나도 잃었어, 민서가. 그런데 넌 그걸 밟고 웃고 다녔잖아. 그는 고개를 떨궜다. 말없이 아주 길게. 민석은 회사를 그만뒀다. 지혜는 사라졌고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손을 대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다. 복수란 게 꼭 칼을 들이대야 하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그동안 쌓아올린 위선과 거짓으로 자멸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밤마다 나는 꿈을 꿨다. 유산한 아이가 손을 뻗으며 울고 있었고 엄마가 내 어깨를 감싸며 이제 그만하자고 속삭이는 꿈. 이겨도 후련하지 않은 싸움. 되찾았지만 공허한 집. 내 앞엔 자유가 놓여 있었지만 마음속엔 무게만 남았다. 나는 정신과를 찾았다. 그리고 상담사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전 제가 괴물이 된 것 같아요. 상담사는 웃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인영 씨는 자기 자신을 지킨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복수라고 부를 뿐이지 그건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더 나쁜지 모르겠어요. 배신한 그 사람? 아니면 그렇게까지 한 나 자신? 도덕의 잣대는 늘 뒤늦게 옵니다. 지금은 그냥 인영 씨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집중하세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았다. 바람 속엔 복수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아주 작게 숨쉬고 있었다. 나는 결국 이겼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내연녀는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내가 보낸 요양병원에서 혼자 누워있고 나는 내가 원하던 모든 걸 되찾았다. 집, 명예, 목소리, 그리고 내 이름. 그런데 이상했다. 승리자라기보다 생존자 같았다. 땅속 깊은 곳에서 살아남아 겨우 숨만 쉬는 존재. 어느 봄날 아침 커튼을 걷고 창밖을 봤다. 개나리꽃이 한창 피어 있었고 길가엔 노란색 학교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서 있었다. 나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내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금쯤 저만 했을까? 나는 아직도 그 아이를 잊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 복수심을 이끌었단 것도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나의 분노였고 눈물이었고 다시 살아갈 이유였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없고 나는 복수만 남긴 채 혼자가 되어 있었다. 하루는 엄마가 집에 들렀다. 어느새 흰머리가 더 많아진 엄마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인영아, 이젠 좀 너를 위해 살아도 돼. 나 지금 나를 위해 사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가보자. 바람이라도 쐬러. 엄마와 나는 함께 공원에 나갔다. 벤치에 앉아 도토리를 줍는 아이들을 보며 엄마가 말했다. 넌 지금까지 남들한테 휘둘리느라 스스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야. 엄마, 난 좋은 사람일까? 좋은 사람이란 건 남에게 안 미안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야. 그 말에 나는 울고 말았다. 세상 모든 정의가 무너진 순간에도 엄마는 여전히 내 편이었다. 며칠 뒤 미나가 나를 찾아왔다. 언니, 이혼은 마무리됐어.
위자료랑 재산 분할 다 확정 났고. 근데 이제 뭐 하고 싶어? 나 아직 모르겠어. 그럼 나랑 같이 지내보지 않을래? 언니 다시 공부해도 좋고, 글 써봐도 좋고, 언니가 뭘 좋아했는지 생각부터 해보자.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내가 대학 시절 썼던 단편 소설들이 끄적여져 있었다. 어설픈 문장, 어색한 표현하지만 그 모든 문장 속엔 살아 숨쉬는 내가 있었다. 나는 아직 나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작은 문학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매주 금요일 사람들 앞에서 내 글을 읽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안엔 배신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다. 나는 알게 됐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 복수와 용서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모두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시어머니에게는 요양원비를 계속 보내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직접 가서 안부를 묻기도 한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피하지만 내가 돌아서기 전엔 조용히 말한다. 미안했다, 인영아.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증오하지 않았다. 왜냐면 이제는 미움마저 내 시간을 빼앗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민석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다시 일하고 있다. 지혜와는 끝난 사이지만 그녀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졌다고 들었다. 나는 그에 대해 이제 아무 감정도 없다. 그도 결국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랑은 내가 만든 것이니 나로 인해 끝난 것도 맞았다. 나는 이제 혼자 산다.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여행도 간다. 어떤 날은 외롭고 어떤 날은 자유롭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감정을 내 의지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질문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라면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이제야 나에게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사랑이 끝나고 복수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내가 나로 다시 서는 일이었다.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다. 그저 나로 살아가려는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안녕하신가요?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엄마로 살다가 너무 오랫동안 나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 한 번쯤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싶은가?